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비정규직 때 위험하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해고가 두려워서. 그래서 똑같은 사고가 서울 지하철에서 3건 발생한 거예요. 스크린도 사건. 위험한 일을 시켜도 위험합니다 이 말 못하니까 해고가 두려워서. 여러분 2주 전에 목동역 배수구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언론은 다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사에서. 정확한 표현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입니다. 폭우가 내릴 게 예상돼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들어갔을까요? 위험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고용계약이니까. 넌 그럼 그런 데 가서 일해. 그래서 들어갔다가 사망한 겁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노동자들에게 유익했을까요?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역사 전체 고장 건수가 5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정규직화했더니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노동 조건이 열악해서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갈 때까지 잠시 머무는 직장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규직이 되면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아이들 다 키울 때까지 30년, 40년 일하게 될 거다. 그러면 행복한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2가지 정도의 제안을 회사에 해서 받아들여지니까 이런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죠. 작은 결론 아주 5번째,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은 물론 기업과 사회 전체 유익한 일인 거예요. 이걸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12년 10월에 IMF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이 비정규직 없애면 10년 동안 연평균 1.1% 경제 성장률이 발생한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라는 곳에서 한 2달쯤 전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요 0.2% 하향 조정했습니다. 0.2% 하향 조정했다고 이게 그 뒤 일주일 동안 계속 뉴스로 나왔어요. 매일. 근데 비정규직 없애는 것만 10년 동안 매년 1.1%의 추가 성장률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게 어떤 경제 원리로 가능합니까? 이게 2008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만 같은 학자가 주장하는 케인지안 경제학이거든요. 서울대 경제학과 이런 주장하는 교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대 경제학 교수 33명일 때 정태인 소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굉장히 오래 다닌 사람이니까 경제학과의 교수가 몇 명이냐? 33명이지. 그 중에 주류경제학자가 몇 명이야? 33명이지. 이런 대학은 전 세계에 없거든요. 즉 부자들에게 유익한, 기업에게 유익한, 기업의 입장에서만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미국은 좀 많은 편이고 유럽은 노동자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자가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기업에 유리한, 부자에 유리한, 부자 감소론 주장하는 경제학자만 서울대학교 경제학에 저는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해야겠습니다. 사실 좀 진보적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다른 나라가 이런 교육 전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도 시작은 됐어요. 이건 2011년 광주교육청이 제작한 한국 최초의 노동교육제입니다. 그 뒤에 서울시도 만들고 전북교육청도 만들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김성은 교육감이 있을 때 민주시민 과목을 만들고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용, 5, 6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마다 노동 단원이 2단원씩 다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 지역의 초중학교들, 초중고등학교들은 이 과목을 개설하고 이 교과서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칙교섭위원, 노칙교섭위원, 중학생들입니다. 이런 학교가 조금씩 많아지다가 언젠가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바꿀 것이고 그럼 전국의 모든 학교가 노동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보통 다른 나라가 한 40년쯤 전에 했어요. 프랑스는 80년 전에 했습니다. 우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는 성공회대학 연구소가 받아서 저도 열심히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민주시민 교육과라는 게 만들어졌고 교육청마다 민주시민 교육 담당 장학사들이 다 배치가 돼서 조금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은요 시장이 바뀌거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이 사업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한 절반 정도의 시도가 결의했거나 준비 중이래요. 그랬더니 교과서 만드는 큰 재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노동교과서 만듭시다. 사업계획서 보내겠습니다. 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 사람들은. 노동교과서를 만들면 팔린다. 시장이 형성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괜히 돈 쓰겠어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다른 필자 다 연결시켜주고 소개시켜주고는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다른 교수들이 아니 교과서 한 권을 쓰면 이게 연금 하나 드는 건데 그걸 왜 안 했어?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히 안 한다고 이런 데서 강의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쓰고 있었어요. 돈을 버는데.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노력을 해왔겠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서울교육청은 몇 달 전에 교사용 노동 지도서를 개발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아직 노동이란 과목이란 단어는 없어요. 우리 교과서에. 그런데 국어, 뭐 사회, 윤리 이런 데 노동 문제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교사들에게 도움되는 교육 자료입니다. 그럼 조선일보는 이런 걸 또 뭐라고 보도했을 것 같아요? 도교생의 파업 가르치는 서울교육 찾기 비난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쪽 시각과 이쪽 시각 중에 어느 쪽의 주장대로 변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뻔한 거죠. 왼쪽의 주장대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라는 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 나와 내 가정 모두라는 것을 이제 참 다행이다. 노동 교육받은 청소년 이런 소감들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닫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아지는가 이것이 문제일 뿐 이 방향이 뒤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급식 노동자 파업했을 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있다. 불편해도 괜찮아요. 파업을 응원하는 학생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학생들입니다. 주로 특성 학생들이 이걸 많이 했는데 특성하고는 노동교육이 한 2, 3년 전부터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2, 3년 정도의 노동교육만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죠. 밥 안 준다 원망 말고 파업 이후 관심 갖지. 얼마나 표도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광주 지역 학생들인데 제가 광주 청년 유니온 가서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했더니 강의 다 끝나고 막 명령이 앞으로 막 뛰어나오더니 우리가 바로 그 학생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같이. 이 학생 초등학생이 얼마나 야무지게 말을 잘하든지 제가 뉴스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캡처한 건데 토시 하나 정말 어색하지 않게 완벽하게 말을 야무지게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제 아내가 저쪽에 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 혼자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초등학생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 하면 지금 불편한 점은 있었는데 급식을 만들어주는 어머니께서도 파업하는 이유는 있는 거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 이렇게 말을 했어. 얘기하다가 내가 목이 확 잠겨버린 거예요. 막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 울지 말고 얘기해. 나이 들면서 점점 마음이 열어지잖아요. 그럼 노동운동을 활발해지는 사람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부가 많이 축적이 됐는데도 세금 많이 받죠. 사람마다 달라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48%까지 내고 48? 네, 그런 48. 보통 중간 사람들은 30%이고 돈 많이 안 버는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30% 내는 사람들은 거의 불평이 없고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는 불평이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 그럼 세금 그렇게 내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교육비 다 무료예요. 대학교 가시 교육 다 무료이고 네? 치료 병원 다 무료예요. 다 무료. 무슨 병이든 감기라면 조금 내야 돼요. 왜냐면 감기는 치료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치료하지 않으면 바쁜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생각하면 어떤 큰 병도 어떤 암이나 이런 것들도 예, 알아야겠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30년 있어야 된다 하면은 30년 공짜로 병원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얼굴이 되게 여유롭고 그런 거예요. 1등이니까. 아 부럽다. 노르웨이에서는 인생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뭐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뭐 돈 벌어야 된다, 저기 뭐 부모님의 부양을 해야 하고 뭐 자녀의 교육비를 내야 하고 그런 부담 있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거 다 무료이니까 뭐 돈에 대한 그런 걱정 필요 없고 학벌 같은 것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한두 개인가요? 유럽은 거의 다 이렇잖아요. 우리 언제 이런 나라 정도 될 수 있을까? 참 막막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장하진 교수입니다. 한국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제가 아는 것만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 이미 4번 신청해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고정경제학과 주류경제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게 유리한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딱히 비주류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하여튼 이 정도의 33분의 1도 허용하지 않는 거죠. 한국의 지식 인프라에서는. 노벨상은 수상자를 선정할 때 세속적인 인기가 약간 변수가 돼서 좀 많이 알려진 사람들을 뽑아요. 그런데 경제학 분야에서 아주 냉정하게 학문적인 성과만 평가해서 주는 상이 있는데 그 노벨상보다 훨씬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많은 그 미르달상이라는 건데 이분이 그 상을 받은 학자거든요. 이 책 소표지에 친필로 쓴 글을 넣었는데 잠깐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 200년 동안, 100년 동안, 50년 동안 누군가 계속 싸웠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같은 존재는 항상 있었습니다. 200년, 100년, 5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월 동안 이 3가지 제도가 바뀌었을까요? 수천 수만 가지의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사회는 반드시 변화한다. 제가 아주 간단히 증명할 수 있어요. 쉽게. 이제 끝나고 있다가 돌아가시다가 저한테 이런 강의 2시간 정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곳을 막 끌려가서 조사받다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몇 년 갈까 봐 지금 걱정은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몇 번씩 잡혀가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시 보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저는 4번 잡혀가고서 아무것도 안 물어요, 정말. 이렇게 마음 놓고 이런 얘기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20살 때 제 모습입니다. 74년 1학년 때 처음 했던 대화입니다. 유신헌법 폐지하라, 구수학생 석방하라. 잠깐 대마하고 잡혀갔죠. 이건 한 중학교입니다. 여자 쪽 저 아랫역에 있는 여자 쪽 학교인데요. 호남 지역에 있는 이 학교는 어떤 인문학주가 행사를 하냐면 오전에는 저자가 와서 학생들에게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한 7, 80명 된 학생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오전에 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5명을 뽑아서 이 중에서 학교 앞 카페를 선생님들이 빌려줘서 얻어가지고 학생 5명하고 저자가 심층 토론을 2시간 동안 해요. 근데 거기 교사도 참여하지 않아요. 2시간 동안 학생을 이야기하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너희들 2시간 동안 저자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면 집으로 가면 된다. 이러고 나가버리는. 5명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문학 주간 동안 5명의 저자가 오는데 5명 저자가 쓴 책을 전부 다 읽은 학생, 완독한 학생 뽑으니까 5명 나오더라는 거예요. 카페 들어가니까 공부자랑 이렇게 써있는 학생 5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보세요. 이 학생들입니다. 아마 성적 전교 1등부터 5등일 겁니다. 이 학생이 얼굴에 써있잖아요. 공부자라고 착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얼마나 토론 열심히 하는지 막 정말 책을 다 읽었으니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학생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작가님께서 잡혀가 보신 경험이 있나요? 그럼요. 학생운동, 노동운동 4번이나 잡혀갔죠. 옛날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뭐 설명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더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한 일인데 그걸 일생을 걸고 했는데 그게 그걸 가볍게 취급하면 되냐 이거? 이렇게 얘기해봤자 꼰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적응해야 돼요. 거기 욕해봐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지난번에 모였을 때 사진이잖아요. 70년대 활동하던 모습이잖아요.
이게 이런 사진 유행이었잖아요. 세 번째 있는 분이 누구예요? 조화순 목사님입니다. 비슷한 사진을 또 최근에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상하게. 그러면요, 제 생각은 이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싸운 선배들이 없었으면요, 이런 밝은 모습의 학생들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똥물 먹어가며 싸웠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똥물 사건이잖아요. 이 사진 찍은 분이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까지도 몇 년 전만에 동일방직 앞에 사진관을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사진 찍은 분이. 그래서 오는 사람한테 물어볼 때마다 무슨 얘기 해주냐면 한 사람이 6시인가? 그때 6시였잖아요. 야간 근무조 끝나고 6시부터 투표를 시작해야 되니까 막 그 문 열리자마자 노조 사무실까지 막 100m 달려온 거 아니야. 몇 초만 늦어도 상황이 잘못된지 모른다. 그만큼 긴박했잖아요. 그때. 줄 서가지고 대의원 투표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기숙사에 화장실 똥을 퍼담아가지고 당신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맨날 새벽에 웬 여자가 와서 물을 두드리고 막 울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급히 카메라 튕겨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아니 그 지경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더니 한 20통 찍었나 그때 똥 묻은 봉투에 돌을 담아 서리값 이렇게 저렇게 못 받겠더라고. 내가 안 받고 찍었다니까 그때. 최근까지도 그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싸웠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저는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하게 양쪽을 다 만나는 사람일 거예요. 도대체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걸. 우리가 똥물을 먹어가며 싸웠어 그때. 나체 시까지 했어 우리가. 아 옛날 사람이구나. 그겁니다. 그냥 이 신세대들은 더 이상 의미 부여를 안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될까 이 두 세대를.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노동 아카데미 주제를 한국 노동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잡은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강사를 70년대, 8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들 여기 박남수시잖아요. 내가 겪은 10개의 소송. 저분이 코리아 스파에서 해고되고요. 10년 만에 복직했는데 그동안 소송을 10개를 했어요. 저분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어. 왜냐하면 저분이 10년 만에 복직하면서 자기가 하던 상담소를 나한테 물려주고 갔으니까. 내가 거기 23년 동안 있었고 거기서. 근데 저분이 왜 소송을 10개 했을까요? 대그 모양인 소송을 3개 했어요. 1심, 2심, 3심 다 이겼습니다. 회사가 복직을 안 시켰어요. 다만 월급만 줬어요. 집에 있어. 그런데 회사가 임금 인상을 계속 하는데 판결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해고 사건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 얼마를 지급하라. 해고될 당시 평균 임금을 복직할 때까지 지급하라. 이게 판결 나오잖아요. 해고 사건은. 해고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박남수 선배는 계속 인상되지 않은 해고될 당시 옛날 임금만 계속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액을 청구하는 임금 소송을 다시 제기한 거예요. 1심, 2심 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기판열량이 있어서 일사부재 원칙이 한 번 재판한 사건은 다시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 기판력, 기존 판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청구할 수 없다. 근데 대법원의 상고 요소를 어떻게 썼냐면요. 그때 가치를 열심히 썼는데 그 상고 요소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건 고등법 판사가 무식해서 이렇게 판결한 거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사건이 아니다. 이건. 회사가 판결을 이행해서 나를 복직시켰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복직시켰으면 판결대로 복직해서 계속 인상된 임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복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이건 판결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지 이건 임금 청구 소송이 아니다. 해보면 이건 물건이 다르다. 이건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 그랬더니 대법원 판사가 네 말이 옳다. 그래서 파기환송시킨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3심에 환송심까지 4번 했어요. 그 재판을.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겼으니까 노동조합은 신문을 회복했나요? 안 했나요? 회복했잖아요. 노동조합 가서 위원장을 만난 거죠. 나 승소 판결 받았거든. 해고소송에서. 다시 조합에 가입할게. 조합 가입해서 안 주는 겁니다. 왜? 허용노조니까.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조합원 지위 인정하기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그냥 받아주면 되잖아. 판결도 나왔으니까. 노동조합이 항소했어요. 이걸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했어요.
대법원 판결 딱 받고 갔어요. 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잖아. 그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1인 조합비 다 내야 돼. 1인 조합비 다 내야 돼. 알았어. 그래가지고 다 냈어요. 복직했어요. 아니, 복직을 안 하고 노동조합은 자격을 회복했지만 복직은 안 된 거죠. 그럼 위원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하신 거예요. 남수영이. 그래가지고 출마하면 소견 발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당선이 되겠습니까? 현장 조직도 전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동료가 있다는 거 기억해달라고 내가 잊지 말라고 출마했습니다. 다음 선거 때 뵙겠습니다. 3번 출마 3번 떨어졌어요. 10년 만에 복직이 됐어요. 복직하고 1년 6개월 뒤에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달라고 제가 초청했는데 싫다고 내가 가서 무슨 강의를 하냐고 그러는 걸 10개 소속만 설명해줘도 시간 모자라. 그래가지고 와서 해주겠고요. 가장 열심히 싸우는 금속노조, 금속노조, 유종기업 노조 동지들, 그 다음에 김영균 씨 어머니 김미숙 선생님도 모집도 해주셨고요. 요즘에 이제 방송작가 노조, 연극인 노조, 그 라이더 노조, 알바 노조, 배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생 노동조합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사회 노동을 이끌어갈 사람이니까 네이버라는 회사에도 노조가 생겼어요. 가장 좋은 회사, 한국에서 가장 누구나 취업하고 선망의 회사인데 네이버 같은 꿈의 직장을 왜 노조 만들었냐고 좀 사람들이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세훈 위원장이 그런 말 합니다. 아니 네이버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있으면 노조가 당연히 있어야죠. 강사로 모셨고 박정선 선생 암투병에서 잘 그래도 이겨내서 올해 딱 내가 2개만 역사기획을 하기로 했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노동대학 역사기획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지 사무장 아시잖아요. 대한항공에서 일했던 데가 중에 박정지 사무장도 강사로 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과정인데 심화과정은 이번엔 성공회대를 대표하는 5분의 사회과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와서 5개의 강의를 지도를 해주겠습니다. 이를테면 성공회대 어벤져스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많이 오시라고 제가 홍보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수업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해요. 그래서 16개의 강좌를 마치면 수료할 수 있고 2학기 마치면 1년 다니면 졸업할 수 있고 등록금이 30만 원이지만 원하는 사람은 다 장학금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재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 성공회대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많이 등록해달라 부탁드립니다. 최규석 작가가 제가 일본 배우 기타노 다케이 닮았다고 이렇게 하나 그려준 거예요. 예전에. 자 그러면 잠깐 데모하고 가서 온갖 고생을 했잖아요. 정보과 형사가 잡아서 대공으로 넘기잖아요. 그럼 대공수사는 분위기 다르잖아요. 그 영화에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우린 도덕에 관심 없어. 우린 간첩장 형사야. 이러잖아요. 와가지고. 변호인 영화 보면 곽돈이라는 배우가 대공수사관 역할을 맡았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대공사무실은 무역회사라도 위장을 해놨잖아요. 저 동양상 사는 간판이 붙은 건물로 잡혀갔는데 대공사무실은 다 무역회사처럼 꾸며놓고 경찰서 밖에 따로 이제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사관들이 경찰이지만 다 직책이 계장님, 과장님, 부장님, 전무님 막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제일 높은 놈 단장이었잖아요. 박 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간첩 잡는 형사라고 소개한 대공수사관이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20살이었던 저를 무릎 꿇려 앉아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하정강, 니도 고생 좀 하지? 그러면서 그게 송구에서 나와요. 그 부분은 제 얘기입니다. 북한 언제 갔다 왔어? 갔다 왔잖아.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날짜가 언제야? 20살이면요 보상보다 1살 많을 때예요. 이걸 몇 시간을 다 외칩니다. 통일운동의 중요성이 저절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통일부터 해야지.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통일부터 해야지. 영화에 그 대가 똑같이 나와요. 너 같은 놈들은 휴전선 철저하게 걸어놓고 총 몇 방 쏜 다음에 월북하는 걸 사살해 이러면 끝이야. 우리가 한동안 해본 게 아니야 지금까지. 너 몇 년 몇월 그 사건이 정말 걔가 월북하다가 죽은 거 같냐? 아무 문제 없어. 옆에 다른 수사관이 거들어요.
거의 김 과장 사람이 어떻게 그걸 기억해? 도와줘야 기억이 나지. 무슨 뜻입니까? 다 아시죠? 고사라는 뜻입니다. 잠깐 데모하고 잡혀가서 이런 거지를 그때 몇 년 동안 했잖아. 이걸 유시민 씨가 3분 동안 민주화에 찍어 3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유시민 씨를 예를 들어 참 죄송하기도. 왜냐하면 여기 온 사람은 다 유시민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죄송합니다. 3분 동안 민주화에 치고 3년 지금 살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2시간 가까이 떠들고 아무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뀐 겁니까? 한 사람 인생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법 없을 때도 노조했어.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노동법 공부했다고 끌려가서 고문당하진 않잖아. 여기까지는 왔다고 우리가. 1800년대 유럽에서 노동자 2명이 술집에 모이는 것도 불법이던 시절, 7살짜리를 하루 14시간 일을 시켜도 그게 고용의 자유이던 시절, 그런 시절부터 피 흘려가면서 만든 법이야. 노동법. 누가? 당신 같은 사람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못하고 주는 대로 못 받는 인간들. 세상에 걸림돌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다 우리가 걸림돌처럼 보이잖아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걸림돌 취급 당하면 산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게 된 새로운 지식들을 일가친척이 이제 추석 명절 다 모일 텐데 거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학교 동창 모임에서 얘기해 보세요. 다른 나라 노조 어떤 줄 아냐? 군인 노동조합도 있어. 경찰 노조, 소방관 노조 다 있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할 것 같습니까? 어디서 그 이상한 소리 똑같냐 또. 걸림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림돌을 계속 갖고 온 거죠. 그 만화하고 드라마 보면요, 고문했던 수사관이 나중에 상담소가 있는 건물에 경비로 와요. 근데 실제로 제 담당 형사 중에 한 명이 차별연대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주차 관리원으로 왔어요. 근데 그 건물 주인이 같이 잡혀갔던 후배입니다. 서클연합회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재벌 집안이다. 이게 다 파악되고 가족 수보다 외제차 수가 더 많은 집이다. 이 집이 재벌이다. 파악되니까 수사관들이 걔한테만 C를 붙이더라고. 누구 C, 누구 C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후배 만나러 그 건물에 한번 갔는데 거기 주차 관리하고 있는 거였어요. 담당 형사였던 사람이. 그래서 야, 어떻게 저는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그 후배 하는 말이 그 건물 주인이죠.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사장님이지. 아니면 퇴직하고 뭐 사업하다 망했는데 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우리 건물 주차하니까 하겠냐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 했지 뭐. 그러니까 이 저같이 별볼이 없는 놈들하고는 수사관들이 다 관계를 끊고 산 거예요. 그냥 이용 가치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계속 관계 유지한 거예요. 퇴직할 때고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관계 유지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제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되나, 웃어야 되나, 화를 내야 되나. 실제로 그게 자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고민이 실제 했어요. 제가 화를 냈어야 했는데 그냥 무섭나 이 사람한테 오랜만이라고 알아보고 인사를 하길래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당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문을 하다 중간에 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쉴 때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처럼 느껴졌던 수사관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바뀌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너 수영기 타본 적 있어? 응? 너도 나가면 꼭 배워. 엄청 좋아해. 저 고문했던 수사관이 청평 호수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있다가 왔대요. 자기가. 그래서 수상스키를 잘 탄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쉬는 시간에. 내가 잘 탄다고 얼마나. 그러면 저도 꼭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했어요. 야,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 수학을 못한다. 너 공부 잘하잖아.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일단 수학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왜 제가 최선을 다해 답했을까요? 이런 것도 인간인데
지금 조금 친해지면 그리고 다음 고문에 합격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간절했어요. 꼬리가 흔들었을 것이다. 최규석 작가 인터뷰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심으로 군원과 친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가식적이야. 진실로 군원과 인간적으로 친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솔직히 그랬다. 근데 이제 이건 작가적 표현이 내가 한 마리 개처럼 느껴지더라. 인간의 모든 자존심이 다 사라진 한 마리 개처럼 느껴지더라. 근데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한 것을 흔들었을 것이다. 그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트라우마예요. 육체적인 병은 나중에 치료가 돼도 이게 40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그때 굴욕적이었다. 왜 그놈 앞에서 내가 더 당당하지 못했을까? 왜 끝내 굴복했을까? 왜 개처럼 내가 됐을까? 이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고문 이기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거의. 그래가지고 고문 트라우마 치료센터가 생긴 거죠. 그 센터장은 14년 동안 장기수로 살았던 강영주 선생이 센터장을 맡았었는데 고문 유학생 간접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14년 징역을 살고 나와서 나중에 다시 복학해서 의사가 됐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센터장 맡았다고 전화 저한테 하더라고요. 형, 내가 고문 트라우마 치료 센터장 맡았어. 형 치료받으러 와. 그래서 야, 4월 고문당을 어디 가서 그 명함 내면 창피하게. 대한민국 민주운동 과정에서요, 사흘 동안 고문당하고 지금 어디 가서 명을 못 내밀어 창피해가지고 지금 아마 한 몇만 명 추리학관에 포함될 겁니다. 김근대 선배처럼 여기 와가지고 20몇일 동안 당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그냥 아니야, 고문 하루 당해도 치료받아야 돼. 내가 안 갔어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센터장하고 센터 직원들. 그랬더니 그 강영주 센터장이 직원들 저 소개하면서 우리 고객님이셔? 지금은 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박정희 열사가 제가 처음 여기 강의로 왔을 때만 해도요, 경찰인권센터 여기 처음 바꿨을 때만 해도 그 욕조 수가 그대로 다 남아 있었어요. 지금 하나만 남겨도 없앴다면서요. 그 유리벽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전부 다 있었어. 그래서 절대 이거 없애지 말고 보관해야 된다 그랬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경찰인권센터를 바꾸기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교통사고를 한 번 낸 적이 있었어요. 다 끝나고 이제 그냥 여담인데요. 검은색 승용차를 제가 들이받아 신호를 내가 잘 못, 비보호 좌회전인데 미처 신호를 모른 채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확 좌회전했는데 확 검은색 승용차 달려들길래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그 차를 마상 확 들어가지고 뒷부분이 꽉 부딪히면서 그 차도 몇 바퀴 돌고 나도 돌고 난 저쪽 끝에 가서 올라가고 그 차는 이쪽 인도에 올라섰더라고요. 그 내가 잘못한 거니까 차세를 보고 가서 뒷문 열고 죄송합니다 싹싹 빌었죠. 근데 검은색 승용차 안테나가 달려있더라. 뒤에 앉아있던 신사가 강릉 경찰서장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경찰서장 자격을 가서 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다 보험으로 처리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당신 같은 사람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형사대 불렀으니까 기다리라고, 절대로 당신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막 한참 막 안 해더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더니 그 사람이 궁금했는지 아니 젊은 놈인 줄 알았더니 나이가 지긋한 양반이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명함을 꺼내서 드렸어요. 또 성공해도 계신 분이네. 조현준 교수 아십니까? 예, 잘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또 앉으시오.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건물을 경찰 수뇌부와 싸워서 경찰인권센터로 바꾼 사람이 그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경찰 인권 개념을 도입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맡았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좌천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무사히 잘 처리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전기를 딱 켜더라고. 다 올 필요 없다고 돌아가라고. 모든 형사들이 돌아갔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한참 거기서 얘기하다가 여기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 건물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장신중 경영이 총경이 그러더라고요. 거길 내가 인권센터로 바꾼 사람이라고. 그래서 5원마를 들고 가서 리모델링 허가를 안 내주길래 내가 5원마를 들고 가서 실제로 내가 때려 부쉈다고 그러면서 이걸 바꾼 거라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오창희 국장이랑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거기서 뭘 했다 그랬더니
사실인가 물어봐야 되겠군. 바로 인권연대 사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오국장 가정강 조사 갑니까? 저쪽에 잘 알지 그랬나 봐. 그 양반이 내 차를 받았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제 바꿔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 했더니 아니 하 선배 이게 지금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웃음이 나와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여길 그렇게 바꾼 것만도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완전 인수했잖아요 우리가 경찰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쌓은 많은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좋은 세상을 바꿔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녀들은 손자들은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열심히 계속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같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